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하는 김순덕의 발걸음이 무겁다. 6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아들 민호는 35세가 되도록 변변한 직장 하나 없이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한다. 순덕은 아들이 언젠가는 철이 들 거라며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왔다.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아들을 위한 든든한 아침을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민호야, 아침 먹어라 하며 강문을 두드리지만 대답이 없다. 어제 늦게 들어온 것 같던데 아직 자고 있나 보다며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시장에서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순덕은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한 것을 느낀다. 평소라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민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민호야, 어디 갔니 하며 큰 소리로 불러보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다. 방으로 들어가 보니 침대는 그대로인데 민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옷장을 열어보니 평소 즐겨 입던 옷들이 모두 사라져 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불안한 예감이 엄습해온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민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본다. 전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고 음성 사서함으로만 넘어간다. 이상하다 싶어 서랍을 뒤져보니 통장과 도장이 모두 사라져 있다. 평생 모아온 적금 통장까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다리에 힘이 빠진다. 설마 하며 은행으로 달려가 계좌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다. 은행 직원은 죄송하다며 어제 오후에 모든 예금이 인출되었다고 말한다. 3천만 원이 넘는 평생의 저축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린 것이다. 순덕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는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정신을 차리려 하는데 우편함에서 낯선 서류를 발견한다. 대출 승인 통지서라고 적힌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열어본다. 순덕의 명의로 1억 원의 대출이 승인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언제 대출 신청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어 문의해보니 어제 본인이 직접 방문해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신분증과 도장까지 확인했으니 틀림없다는 은행 직원의 말에 멘붕이 온다. 이제야 모든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한다. 민호가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고 예금까지 모두 가지고 도망간 것이다. 평생을 믿고 키운 아들이 자신을 이용해 돈을 빼앗아 갔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웃 김 아주머니가 순덕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온다. 무슨 일이냐며 걱정스럽게 묻는 김 아주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는다. 김 아주머니도 믿을 수 없다며 함께 눈물을 흘린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며 김 아주머니가 함께 동행해준다. 경찰관은 가족 간의 일이라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도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민호의 방에 앉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린다. 어렸을 때 민호가 감기에 걸려 밤새 간병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올 때마다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아들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것일까 하며 자책의 눈물을 흘린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혹시 민호가 돌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희망으로 달려가 본다. 하지만 현관에 서 있는 것은 민호가 아닌 대출업체 직원이다. 대출 상환일이 다가오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직접 찾아왔다고 한다. 순덕은 자신이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순덕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다. 법적으로는 순덕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대출업체 직원은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다. 춘덕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반찬 가게 수입으로는 한 달에 100만 원도 벌기 힘든 상황이다. 1억 원이 넘는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며 천장만 바라보고 있다. 민호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만 맴돈다. 혹시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어본다. 하지만 연락도 없이 사라진 것을 보면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다음 날 아침 반찬 가게를 열어야 하는데 몸에 힘이 하나도 없다. 그래도 살아가야 하니까 억지로라도 일어나 가게로 향한다. 단골 할머니들이 순덕의 표정이 안 좋다며 걱정스럽게 묻는다. 괜찮다며 억지로 웃어 보이지만 속마음을 숨기기가 쉽지 않다. 하루 종일 손님을 받으면서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다.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와 함께 걸었던 추억이 떠오른다. 초등학교 때 민호가 엄마 손을 잡고 함께 걸으며 장래 희망을 이야기했던 그때, 의사가 되어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말했던 순진했던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것일까? 집에 도착해 보니 또 다른 우편물이 도착해 있다. 이번에는 카드회사에서 온 연체 통지서다. 민호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었다는 내용이다. 300만 원이 넘는 카드 대금이 밀려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한숨만 나온다. 춘덕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어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정말로 사방이 막혀버린 상황이 되었다. 은행 대출 1억 원에 카드 대금까지 합치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그 다음 날이었다. 민호가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순덕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총 3곳의 금융기관에서 2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간 것이다. 순덕은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한 충격을 받는다. 67세의 나이에 2억 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된 것이다. 반찬 가게 수입으로는 100년이 지나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다. 이제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민호를 찾기 위해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려보기 시작한다. 민호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보지만 모두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한다. 며칠 전부터 민호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다는 증언도 나온다. 계획적으로 준비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춘덕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낀다. 아들을 믿고 통장과 도장을 맡겨둔 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자책감이 밀려온다. 며칠 후 민호의 대학 동창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온다. 민호가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식을 전해준다.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로 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한다. 여권까지 챙겨서 나간 것을 보면 당분간 돌아올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제 정말로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렸다. 춘덕은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어진다. 반찬 가게에 나가서도 제대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단골 할머니들이 걱정스럽게 지켜보며 위로의 말을 건넨다. 하지만 2억 원이 넘는 빚 앞에서는 어떤 위로도 소용이 없다. 금융기관에서는 매일같이 독촉 전화가 걸려온다. 상환 계획을 세우라며 압박을 해오지만 방법이 없다.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경고를 받는다. 평생 살아온 집마저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춘덕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민에 빠진다.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 하는데 묘책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민호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어머니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알고나 있을까? 아니면 아무런 죄책감 없이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것일까? 생각할수록 분노와 원망이 치밀어 오른다.
하지만 그래도 아들인데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다. 언젠가는 뉘우치고 돌아올 거라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다. 그런 순덕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온다. 민호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수배 중이라는 소식이다. 다른 피해자들이 민호를 고발한 것이다. 순덕의 명의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것이다. 경찰서에서 순덕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겠다고 연락이 온다. 민호의 행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묻기 위해서다. 순덕은 아들이 범죄자가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가는 길이 너무나 무겁다.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와 있어서 마주치게 된다. 그들의 원망 섞인 시선을 받으며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경찰관은 민호의 행방을 전혀 모르겠느냐며 계속 추궁한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온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다. 이미 민호의 사기 사건이 동네 전체에 소문이 난 것 같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순덕에게는 견디기 힘든 치욕이다. 반찬 가게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진다. 손님들이 수군거리며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아프다. 하지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장사를 계속해야 한다. 억지로라도 웃으며 손님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 그런 와중에 민호로부터 국제전화가 한 통 걸려온다. 엄마라고 부르는 민호의 목소리에 순덕의 마음이 요동친다.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민호의 말에 눈물이 쏟아져 나온다. 언제 돌아오겠느냐고 묻지만 민호는 대답을 피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돌아갈 수 없다고만 말한다. 돈은 어떻게 해서든 갚겠다며 약속하지만 믿어지지 않는다. 통화는 5분도 안 되어 끊어져 버린다. 순덕은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고 또 운다.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리움과 원망이 동시에 밀려온다.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서 통화 내용을 되짚어본다. 민호가 정말로 돌아올 생각이 있기는 한 것일까? 아니면 그냥 양심의 가책 때문에 전화를 한 것일까? 알 수 없는 마음에 답답함만 더해진다.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온다. 민호가 현지에서 또 다른 사기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쳤다는 내용이다. 이제 정말로 돌아올 길이 막혀버린 상황이 되었다. 순덕은 아들이 완전히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을 깨닫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더 큰 화를 당할 것이다. 하지만 순덕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빚독촉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것뿐이다. 금융기관에서는 점점 더 강하게 압박해온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지만 희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다. 민호가 돌아와서 자백하지 않는 한순덕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집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 하지만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순덕은 정말로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67세의 나이에 무일푼으로 거리에 나앉게 될 위기다. 이런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하늘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운명이 야속하기만 하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다. 어떻게든 이 시련을 이겨내고 살아가야 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호가 언젠가는 돌아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도 있다. 그날까지는 버텨내야 한다. 순덕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로 다짐한다. 순덕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버티고 있던 어느 날 새로운 소식이 들려온다. 민호와 함께 사기를 친 공범이 국내에서 체포되었다는 것이다. 경찰서에서 순덕에게 연락이 와서 참고인으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된다. 공범의 진술을 통해
민호의 구체적인 행적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민호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신뢰를 이용해 체계적으로 준비한 범행이었다. 춘덕은 아들이 자신을 그렇게 오랫동안 속여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공범은 민호가 어머니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도 증언한다. 늙은 여자라서 속이기 쉽다고 말했다는 증언에 순덕의 마음이 산산조각 난다. 평생을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자신을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경찰관은 민호의 현재 행방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한다.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한다. 춘덕은 집으로 돌아와서 민호의 방에서 또 다른 증거를 발견한다. 컴퓨터에 남아있던 파일들을 통해 민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과 수많은 대출, 신청 내역들이 나온다. 민호가 이미 몇 년 전부터 도박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동안 집에서 빈둥거린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온라인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춘덕은 자신이 얼마나 아들을 모르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낀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아들의 이중 생활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민호가 다른 가족들의 명의도 도용했다는 사실이다.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명의로도 대출을 받았던 것이다. 춘덕은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한다.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린다. 그런 순덕에게 이웃김 아주머니가 찾아와 위로를 건넨다. 함께 이 시련을 이겨내자며 용기를 북돋워준다. 김 아주머니는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한다.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고 격려한다. 춘덕은 김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다. 변호사는 순덕의 상황을 자세히 듣고 안타까워한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솔직하게 말한다. 명예 도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민호의 자백이나 결정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순덕이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보자고 변호사가 위로한다. 순덕은 변호사 비용도 부담스럽지만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한다. 집을 담보로 잡아서라도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겠다고 결심한다. 며칠 후 민호로부터 또 한 번 전화가 걸려온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통화를 할 수 있었다. 민호는 자신의 상황이 어렵다며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한다. 현지 경찰에게도 쫓기고 있어서 숨어 지내고 있다고 한다. 춘덕은 민호에게 제발 돌아와서 잘못을 인정하라고 간곡히 부탁한다. 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알고 있느냐고 따져 묻는다. 민호는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지금은 돌아갈 수 없다고 반복한다. 돈을 벌어서 꼭 갚겠다는 약속만 할 뿐이다. 춘덕은 돈보다 내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민호는 통화를 끊어버리고 만다. 춘덕은 아들과의 통화 후 더욱 절망적인 기분이 든다. 민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자신의 상황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 실망스럽다. 그런 와중에 순덕에게 새로운 시련이 찾아온다. 반찬가게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오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다. 순덕은 건물주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해본다. 하지만 건물주도 자신의 사정이 있다며 거절한다. 결국 순덕은 30년 동안 운영해온 반찬 가게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가게를 정리하는 날 단골 할머니들이 모두 찾아와 아쉬워한다. 순덕의 정성스러운 반찬을 더 이상 먹을 수 없다며 서운해한다.
춘덕은 할머니들께 그동안 고마웠다며 인사를 드린다. 가게 문을 마지막으로 닫는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나온다.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가게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이제 정말로 수입원이 없어져 버린 상황이 되었다. 춘덕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닌다. 하지만 67세의 나이에 쉽게 일자리를 구하기는 어렵다. 그나마 찾은 일은 새벽 4시에 시작하는 청소일이었다. 몸은 힘들지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한다. 춘덕은 새벽 청소일을 시작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간다. 한 달에 8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하다. 하물며 빚 상환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기관에서는 계속해서 독촉 전화를 걸어온다. 춘덕은 상황을 설명하며 조금씩이라도 갚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런 약속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보가 계속 들어온다. 춘덕은 정말로 집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다. 그런 순덕에게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난다. 예전 단골이었던 할머니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가져온 것이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할머니들의 마음이 너무나 고맙다. 춘덕은 할머니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드린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된다. 할머니들은 순덕이 다시 반찬 가게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순덕은 이미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어서 새 가게를 차리기 어렵다. 그래도 할머니들의 따뜻한 마음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 민호의 행방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었다는 것이다. 춘덕은 급히 경찰서로 향한다. 경찰관은 민호가 현재 베트남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한다. 현지 경찰과 협조하여 신병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국제범죄의 특성상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춘덕은 민호가 무사하기만 하면 된다며 체포보다는 안전을 걱정한다. 아들이 범죄자가 되어버린 현실은 슬프지만 그래도 무사하기를 바란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본다.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민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아파온다. 언제부터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된 것일까? 자신의 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며 자책한다. 너무 믿고 의지하게 해서 오히려 버릇을 잘못 들인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그날 밤 순덕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든다. 꿈속에서 어린 민호가 나타나 엄마라고 부르며 달려온다. 순덕은 꿈속에서 민호를 꼭 안아주며 많이 사랑한다고 말한다. 꿈에서 깨어나니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다. 현실로 돌아오니 다시 막막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하러 가야 한다. 몸은 힘들지만 마음을 다잡고 일어선다. 며칠 후 민호로부터 마지막 전화가 걸려온다. 이번에는 민호의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다. 현지에서 사기를 당해서 가진 돈을 모두 잃었다고 말한다. 이제 정말로 갈 곳이 없어져 버렸다고 울먹인다. 춘덕은 그래도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간곡히 부탁한다. 잘못한 것은 법적으로 해결하더라도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민호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생각해보겠다고 말한다. 춘덕은 기다리고 있을 테니 꼭 돌아오라고 당부한다. 통화를 마친 후 순덕은 민호가 정말 돌아올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는다. 아들이 현지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마음이 아프지만 돌아올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온다.
민호가 베트남 경찰에 자수했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한국 경찰에서는 신병 인도를 요청했고 곧 송환될 예정이라고 한다. 춘덕은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온다. 아들이 돌아온다는 기쁨과 함께 앞으로의 재판이 걱정된다. 며칠 후 민호가 한국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는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지만 면회는 가능하다고 한다. 춘덕은 떨리는 마음으로 구치소로 향한다. 1년 만에 보는 민호의 모습은 많이 초췌해져 있다.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다. 민호는 순덕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사과한다. 정말 죄송하다며 무릎을 꿇고 빈다. 순덕도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온다.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민호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모두 자백하겠다고 말한다. 어머니가 당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다. 순덕은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는 민호가 기특하다. 비록 늦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인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민호의 자백으로 순덕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민호가 모든 것을 자백하고 협조한다면 순덕의 책임을 어느 정도 덜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완전히 면책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이다. 민호는 재판에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어머니에 대한 사과를 한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어머니가 당한 고통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한다. 판사도 민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인정하며 선처를 고려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다. 민호는 3년의 실형을 선고받는다. 순덕은 판결을 듣는 순간 복잡한 심정이 든다. 아들이 감옥에 가는 것은 안타깝지만 죄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 면회를 통해 민호를 만날 때마다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낀다. 진심으로 뉘우치며 출소 후에는 새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교도소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기술도 배우고 있다고 한다. 순덕은 아들이 진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희망을 품는다. 민호의 자백으로 순덕의 법적 책임이 일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빚은 남아있다. 그래도 이전보다는 상황이 나아졌다. 순덕은 계속 청소 일을 하며 조금씩 빚을 갚아나간다. 할머니들의 도움으로 작은 반찬 가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비록 예전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민호가 출소하기까지는 아직 2년이 더 남았다. 하지만 순덕은 기다릴 각오가 되어 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한 아들을 기다리는 것은 기꺼이 할 수 있다. 매주 면회를 가서 민호와 대화를 나눈다. 민호는 점점 더 성숙해지고 있으며 출소 후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다. 어머니에게 갚아야 할 빚을 평생에 걸쳐서라도 갚겠다고 다짐한다. 순덕은 돈보다 마음을 갚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갚는 것이라고 말해준다. 민호도 어머니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감사해야 한다.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순덕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맹목적인 사랑보다는 때로는 엄격함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제 순덕은 민호의 출소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조금씩 생활을 재건해 나가고 있다. 빚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지만
절망적이지는 않다. 민호와 함께 한다면 언젠가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단골 할머니들도 순덕의 새로운 가게를 자주 찾아준다. 순덕의 정성스러운 반찬 맛은 여전하다며 격려해준다.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순덕에게는 큰 힘이 된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든다. 민호도 교도소에서 보내는 편지를 통해 감사 인사를 전한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한다. 출소 후에는 꼭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다. 순덕은 그런 민호의 편지를 읽으며 뿌듯함을 느낀다. 비록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결국 가른 길로 돌아왔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덕은 오늘도 희망찬 하루를 시작한다. 작은 반찬 가게의 문을 열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한다. 비록 작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가게를 가득 채운다. 단골 할머니가 찾아와 반가운 인사를 나눈다. 순덕은 환한 미소로 할머니를 맞이한다. 어려웠던 시간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가족과 이웃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민호의 출소까지 앞으로 2년. 그 시간도 금세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순덕은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간다. 희망을 품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순덕의 모습이 아름답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 배신과 용서,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인생 드라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이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낸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 순덕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